이더리움이 최근에 10년을 맞았어요. 최근 10년 동안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체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체인은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근데 네.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고요. 음. 그 이후에 이더리움을 내가 따라잡겠다, 이더리움 킬러라고 선언하고 나온 솔라나니 다른 체인들도 중간에 멈춘 적이 있어요. 아. 블록체인인데 멈추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한 번도 번도 꺼진 적이 멈추지 없다. 않는 그 체인으로 있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되게 중요한 점,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월가도 발행한다라고 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이 요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 보안성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싸고 빠르다라고 해도 이게 만약에 꺼진 적이 있다고 중간에? 이러면 이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플랫폼 위에서 발행되는 거고, 그 플랫폼이 바로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이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찾아보니까 지금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54% 정도가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됐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현금 사은품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4471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에 전 세계가 주목한 금리 인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전격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결정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알고란 TV 대표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냥 아무렇게 불러도 됩니다. 네, 네, 고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죠.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미국 연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 이후에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인하. 전 이건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네, 되게 압박했는데. 투 레이트 했나요? 네. 네. 근데 하지만 시기와 인하폭 모두 음. 다들 시장 예상 그대로였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그 오히려 뭐 시장에서는 그 다행이다. 보통 이렇게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세론 음, 뉴스라고 음. 하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미 FOMC 전에 그런 일들이 다 생겨난 것 같아요. 일단은 25bp 처음으로 인하한다라고 이제 시장이 다들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예측은 사실 그 전에는 좀 불안불안하다가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이제 네. 중앙은행 관계자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그때 야 금리도 물가도 중요한데 고용을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고용 상태가 지금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아. 음. 그런 느낌이 있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야,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초점을 둘 것 같은데 지금 고용 상황이 그닥 좋은 건 아닌. 그러니까 25bp를 인하할 것 같다. 심지어는 어떤 쪽에서는 뭐 비컷이라고 해서 0.5% 네. 포인트 내릴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 CME에 보면은 이 금리 선물을 약간 이렇게 맞춘다고 하나요? 거기다 베팅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CME 페드와치라고 해가지고 네.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를 각각 이제 퍼센트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미 FOMC 직전에 25bp 인하가 95% 정도 확률이었어요. 비컷을 할 거다가 한 5% 안팎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시장 예상대로 인하 그냥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목하는 게 사실 이번 FOMC 때는 점도표라고 하는 게 공개가 네. 됐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각자 내가 생각하는 금리 수준은 얼마야라고 점을 찍는 거거든요. 대충 올해 이제 두 번 남았거든요. 10월하고 12월 각각 25bp씩 해서 두 번 내려서 이제 0.5% 포인트 내린다가 9명이 다 점을 찍었어요. 네. 가장 가운데 몰려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한 번 더 내린다 혹은 안 내린다가 있었고, 네. 저기 밑에 보면은 1.25% 포인트 내린다. 그러니까 25bp씩 내리면 5번을 내린다라고 점을 찍은 게 하나 보이거든요. 네. 요 점은 바로
트럼프가 꽂아 넣은 스티븐 미란이라는 네. 그 전 미란 백악관 보고서를 예. 쓰셨던 그 그분이죠. 주인공이 이제 원래 그 트럼프가 내린 그 뭐랄까 책무를 받고 어. 연준위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많이 내려야 된다고.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FOMC 성명서 발표가 끝나고 나서 파월이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비컷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음. 비컷은 그런 주장은 별로 없었다라고 해서 스티븐 마이런 이사만 비컷을 주장했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25p 인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데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뭐 주식 시장 역시나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음.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아 새로운 뉴스다.'라고 해서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파월이 기자회견 때 뭐 앞으로도 금리를 내릴 것 같은 느낌의 음음. 그런 발언들을 해 주면서 '아 그럼 예상대로 10월,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 하겠구나.'라고 하면 음.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겠네.'라고 생각해서요. 다시 뭐 좀 낙폭을 줄이면서 이제 네. 만회를 했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자면 그 FOMC 이전보다는 한 단계 좀 레벨업된 수준에서 이건 음.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네. 네. 라는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쪼끔은 약간 지금은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음. 막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떨어지지도 않고 좀 요런 음.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셨지만 기준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릴 거다라는 시그널을 준 건데 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사실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주식이나 이런 음. 시장에는 되게 음. 호재로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전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이 더 많이 날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에는 좀 잠잠한 것 같아 가지고 음. 이게 선반영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말 미국이 경제 침체로 음. 가기 때문인지 이게 좀 선반영이 궁금하더라고요. 있고요. 네. 선반영이 당연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엇갈린 지표들이 나오면서 음. 시장이 딱히 방향을 찾는 것 같진 않지만 그때그때 약간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약간은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조금 더 힘을 싣는 것 같아요. 제가 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라고 하면 코인 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고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미국 증시에서 보자면 사실 금리 인하에 따른 최대 수혜가 소형주잖아요. 네.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형 음. 종목의 움직임보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네. 아직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음. 약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약간 올라온 수준이긴 해서 그렇게 막 생각했던 것만큼 음. 불장, 가자를 외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으로 또 보면은 이제 음. 완전 안전 자산으로 음. 보는 금값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발표하기 전까지는 막 엄청 날아오르다가 네네네. 오늘 약간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 금들이. 기준금리 발표 전에는 아까 말한 불확실성 때문에 네. 또 가장 안전자산에 안전자산이라는 금값이 달리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다들 막 아니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건 음. 없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너무 비싸요. 음. 그니까 다들 다 역대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더 가기에는 네. 진짜 확실한 뭔가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음. 가격 수준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아마 음. 지금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인 시장 얘기를 좀 해 음. 보죠. 저희가 뭐 기준금리가 요즘에 워낙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걸로 포문을 음. 열었는데 얼마 전에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이더리움이 아.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음. 한화로는 막 600만 원이 넘어가고 거의 700을 찍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더리움에 어떤 일이 있는 거야?' 라면서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때 못 모셨거든요. 그래서 음. 이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사실 저희가 저번에 고란 기자님 모셨을 때는 그때도 이더리움이 엄청 갑자기 올라 가지고 음. 제가 "이게 왜 그런 거예요?"라고 여쭤봤더니 "싸서요."라고 얘기를 음. 하셨거든요. 음. 이번에도 그 이유인가요? 이더리움 가격이 차트를 보자면 4월 7일 그 왜 해방일이라고 하는 그날 네. 사실 그때는 모든 게 다 급락했다가 네. 거기를 저점으로 올라왔는데 이더 같은 경우에는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온 게 $1,400 선마저 무너진 거예요. 그게 21 년인가 몇 월 이후 이제 음. 거의 그 최저치로 내려온 거라서 네. 정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 년이 삭제됐달까? 음. 다른 자산들은 다 어쨌든 가격이 올라왔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옛날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약간 자조적인 농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FTX가 터지고 나서 네. 그걸 어쨌든 간에 이제 파산을 한 와중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빚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FTX에 이제 코인을 맡겼던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음. 되는데 돈을 돌려줄 때 기준이 뭐였냐면
파산 당시의 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로 지급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한 16,000달러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네. 비트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지금 이게 비트 가격이 얼만데 지금 내가 이걸 받냐.'라고 이제 그런 약간 좀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되게 농담처럼 했던 그 코인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이더리움을 아 투자했던 오히려 사람들은 좋아. 원금 받았다." 네. 그야말로 그때랑 비슷해 음. 가지고 그냥 원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린 거예요. 음. 그런 정도로 이더리움 가격이 되게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다들 생태계도 크고 이더리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주로 이런 걸 이제 얼마나 이 프로토콜이 커지고 있느냐를 측정을 할 때 TVL이라는 지표를 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토탈 락트 밸류라고 해서 이 프로토콜에 얼마나 많은 돈이 묶여 있냐를 해요. 음. 그래서 은행으로 치자면 예치금이 얼마 정도 되냐 뭐 이렇게 그냥 비유할 수 있을 텐데 TVL도 계속 이렇게 많이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고 어. 그리고 뭐 트랜잭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더리움 안 음. 가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문제가 수급이다, 수급. 수급.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주식시장의 용어 중에 모든 그 재료보다 수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는 그 지점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많은 구조였어요. 아 예. 공급이 너무 많았구나. 그러니까 공급이 그때 이제 이더리움 자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달리 발행량이 이제 무제한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물론 무제한이라고 해서 그냥 막 찍어내는 건 아니고요.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되는데 이게 이더리움이 이 POW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트랜잭션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를 가지고 발행되는 이더리움을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전환 초기에는 이른바 이 발행되는 이더리움보다 소각되는 이더리움이 더 많아 가지고 음. 디플레 화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더리움 그 생태계에서 내세웠던 뭐랄까 모토가 뭐였냐면 "이더리움은 이제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 음. 라고 해서 우리 비트코인이 이제 건전한 화폐라고 하잖아요. 달러는 약간 건전하지 않은 화폐로 음. 취급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계속 찍어내니까 네.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정해져 발행량이 있으니까.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서 건전한 화폐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더리움 진영에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울트라 사운드 머니예요. 사운드 머니보다 더 울트라한 거예요. 왜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량보다 소각되는 게 더 많으니까 음. 아예 이더리움은 디플레 화폐가 되는 겁니다. 음. 그렇게 이제 내세웠었는데 이더리움 자체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줄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있고 그 레이어 2라고 해서 이더리움에 붙어서 있는 레이어 2 생태계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레이어 2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레이어 2 생태계가 커지면 이더리움 쪽으로 몰아가야 될 그 돈들이 레이어 2 쪽으로 또 옮겨가는 저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생태계. 음. 이더리움 생태계 요즘 무슨 뭐 솔라나 네. 생태계 맞아요.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또 뭐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앱스토어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앱들을 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글이라는 그 시스템 OS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은 다 그 구글 OS에서 작동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구글 생태계가 되는 거고 아 네. 저 애플 같은 경우는 iOS에 위에서 여러 가지 앱들이 막 나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애플 생태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이 IT 느낌으로 보자면 그 OS랑 마찬가지입니다. 작동하는 그 운영 시스템이에요. 네. 그 이더리움에는 운영 시스템이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이 얹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이루고 탈중앙화 컴퓨터라는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체인 같은 경우에 탈중앙화를 하다 보니까 탈중앙화 이게 서버가 한 곳에 몰려 가지고 뭔가 일 처리를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른바 어떤 중앙화된 주체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으니까 이더리움의 탄생 정신은 블록체인에서 탈중앙화시키자. 중앙화된 뭘 없애자라는 음.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을 한 사람한테 딱 맡겨 가지고 처리하면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막 흩어져 놓으면 좀 느려지죠. 느려지죠. 네. 다만 여기 중앙화됐을 때는 이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거 다 문제잖아요. 음. 근데 탈중앙화 시켜 놓으면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게 다 커버가 되는 약간 그쵸.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비싸고 음. 느리게 되는 트랜잭션이 몰리면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른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탈중앙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보안성이에요.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놨으니까 한쪽이 해킹에 공격을 당해도 다른 쪽이 멀쩡하니까 그냥 체제가 운영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 보안성이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싸고 아니 비싸고 네.
느린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보안성은 이 L1 이더리움에 의존을 하고 우리는 대신 싸고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에다 보안성은 맡기고 음. 그 위에서 약간 한 그 체인을 구축한 게 이제 L2라고 하는 그 이제 네. 체인들이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옵티미즘, 뭐 음. 아비트럼 이런 이제 그런 체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더리움 위에다 구축을 하겠지만 그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에 구축하게 되면 가스비나 뭐 수수료나 이런 게 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어차피 보안성은 이더리움을 그냥 갖고 가는 거고 대신에 싸고 빠른 이 L2 위에다가 생태계를 음. 구축하자라고 해서 옵티미즘 위에 만들어진 앱, 베이스 위에 만들어진 앱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요쪽 L2 생태계가 또 커지는 거예요. 알뜰폰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더리움에서 자체적으로 다 수수료 수익을 다 땡겨오면은 이더리움은 되게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게 L2로 좀 나눠지다 보니까 이 수수료 수입이 L2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어요. L2가 커진다는 얘기는 어쨌든 범 이더리움 생태계가 다 커지는 거긴 한데 이더리움 자체만 놓고 보자면 내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수수료를 얘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L2 생태계가 커지면 어쨌든 범 이더리움 생태계가 다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싸고 빠르니까 이 L2 생태계가 또 커지게 되면 기존에 이더리움만 있었을 때는 생태계 크기가 뭐 1밖에 안 됐다고 하면 L2 덕분에 들어오는 또 자금이 있으면 이게 이제 2가 되면은 뭐 궁극적으로는 이더한테도 이익 아니야. 뭐 그렇죠. 예. 이런 논리도 예. 있고 또 단기적으로 보자면 아니 근데 수수료 수익을 L2랑 나눠 갔는데 이더리움한테 좋을 게 없다라는 이런 논리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네. 이더리움과 이제 네. 그 L2 생태계로 이렇게 어쨌든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수수료 수익 같은 게 이제 L2랑 나눠 먹다 보니까 네. 앞서 POW에서 POS로 전환하고 난 직후에는 디플레 화폐였는데 다시 인플레 화폐가 돼버린 거예요. 수수료 소각이 적다 보니까 네. 수수료 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공급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수요와 공급에서 보자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파는 사람과의 가격이 맞춰지면서 그쵸. 사는 사람이 더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급이 꼬였다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파는 사람만 있다. 파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이더리움 재단이요. 이더리움 재단은 이더리움을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제일 많이 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재단이 이 뚜렷한 뭔가 뭐 돈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이 어쨌든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들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시장에 팝니다. 그쵸. 그리고 또 ICO 고래들.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ICO 고래들은 이더 하나를 뭐 만 원도 아니야. 한 1,000원에 샀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진짜 오랫동안 이더리움 들고 있으면서 그냥 돈 필요하고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더리움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네. ETF가 나오면서 기관들이 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쫙 오른 거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과거에 그냥 개인들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난해 7월에 이더리움 ETF가 나오긴 했었는데 ETF로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관들 입장에서는 코인이라는 어떤 생소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네. 비트코인도 생소한데 비트코인보다도 시가총액이 작은 이더리움은 더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투자한다는 건 이미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뭐 없을까라고 해서 투자하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도 막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더리움으로는 당연히 투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해 7월에 나왔는데 다들 시장이 기대했었거든요. 야 이제 이더리움 ETF 나오니까 돈 들어오겠지. 근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네.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어떤 이제 운용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옛날에 ETF가 허용되기 전에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기관들이 이 자기들 상품에 비트코인에 혹은 이더리움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이런 걸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ETF가 없던 시절에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은 기관들은 그 신탁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신탁의 문제가 뭐냐면 환매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ETF가 나온 다음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 ETF가 1월에 이제 딱 출시되고 난 다음에 블랙락 쪽으로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레이스케일 ETF에서 돈이 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신탁을 ETF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바꾼 겁니다. ETF로 네네네네. 바꾸면 좋은 점이 네. 아까 환매가 된다라고 네. 했죠. 그러니까 그 신탁에 투자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걸 내가 환멸하고 싶은데 환멸을 못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다 근데 싶어서. 그때다 싶어서 이제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 자금 유출을 보시면 그레이스케일 쪽으로는 계속 매출이 그 순유출이 나옵니다. 네. 근데 블랙락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순유입이 되니까 이게 합쳐지게 되면 순유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에서 돈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블랙락 쪽으로 돈이 안 들어와요. 어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럼 근데 돈이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더리움에서. 빠지기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으로 치면 비트코인은 어쨌든 여기서 빠져도 블랙락이나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ETF 전체로 봐서는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더는 안 그랬구나. 이더는 그냥 그레이스케일 신탁에서 그 돈이 이제 빠지기만 하고 다른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면서 재투자가 안 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는 사람은 없는데 그리고 파는 이제 아까 재단이나 아니면 ICO 거래나만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센티멘트 안 좋고 해서 4월 7일에 이제 $1,400까지 내줬다가 근데 $1,400가 사실 너무 너무 싼 가격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일들이 이제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5월 말에 샤프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네. 네, 매직 앞으로 네. 우리는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겠다. 하면서 재무 전략 기업을 이제 선언하고 나섭니다. 네. 요게 이제 재무 전략 기업이 뭐냐면 DAT라는 이제 이름을 쓰는데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라고 해서요. 우리 회사의 사업 목표는 코인을 사서 모으는 거야. 그게 스트래티지 같은 맞아요. 거죠. 그게 스트래터지가 원조예요. 스트래터지는 2020년부터 그 일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비트코인을 사서 모을 거야. 라고 해서 202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10배 넘게 올랐나?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돈 먹기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계속. 네. 어쨌든 봤거든요. 성공을. 네. 스트래터지의 성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상을 이더리움을 통한 우리는 재무 전략 기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선언하고 나선 게 샤프링크고요. 사실 이 샤프링크의 그 의장이 누구냐면 조셉 루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더리움 만든 맞아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조셉 루빈 입장에서는 야 이도가 진짜 이럴 건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수급 구조가 꼬여가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이 모양이니까 지금 내가 그 이제 회사를 하나 나스닥 상장을 하나 이제 사서 껍데기만 있는 회사죠. 이걸 사가지고 이제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발표하면 이렇게 되면은 아까 스트래터지의 성공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 샤프링크의 주가도 오를 테고 그리고 샤프링크가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는 기관이 생겨났으니 이더 가격은 앞으로 오를 거야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라고 해서 시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5월 말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까 제가 해방일 때 완전 저점을 찍었던 가격에서 좀 올라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올라오고 나서 좀 약간 또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샤프링크가 우리 재무전략 기업 하겠어라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별로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셉 루빈이란 사람도 어떻게 보자면 그냥 코인판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좀 내가 좀 어떻게 해볼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시도를 한 게 시장에서는 쟤는 원래 저런가 보다. 너 그냥 뭐 이렇게 돼? 넘겼던 막 것 이렇게. 같아요. 그냥 넘겼어요. 네. 이걸 이제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알아차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시장도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갑자기 6월 말에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네. 6월 말에 6월 30일에 비트마인이 우리는 재무 전략 기업이 되겠어라고 선언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건 그 톰 리가 지금 그 이사의 회장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톰 리가 약간 얼굴마다 앞에 서가지고 이 왜 우리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재무 전략 대상 코인으로 선정을 했는지를 이제 여러 뭐 매체를 다니면서 이제 설파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게다가 아까 이제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누가 댔냐면 그 이른바 약간 월가의 큰 손들이라고 하는 뭐 파운더스 펀드니 뭐 저기 빌 밀러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월가 네. 헤지 펀드들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라고 해서 피터 틸이 있는 그 약간 굉장히 돈 많은 월가 자금들이 다 이더리움에 붙은 거 아크도 여기 투자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샤프링크는 약간 코인계에서 조금 좀 약간 나 코인 업계에서는 좀 힘 좀 써 하는 쪽이라고 하면 비트마인은 월가의 제도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월가의 세력이 붙은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차이점을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이 월가에서 놀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자금 조달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뭘 믿고 그랬을까 근데? 그 이제 뭔가 이 프레임을 짰겠죠. 네. 그러면서 그 이제 비트마인이 우리 $25억 조달해가지고 이더리움 사겠어요. 이게 단위 사이즈가 달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근데 자금 조달하겠어라고 하는데 자금이 안 모이면 말짱 꽝인데 자금을 진짜 잘 모아요.
그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이더리움을 샀는데 네. 지금까지 약간 아까 6월 말에 처음 발표했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무섭게 사 모아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을 200만 개 넘게 모았습니다. 와. 지금 샤프링크가 더 일찍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샤프링크는 아직 80만 개 정도 되나? 아직 100만 개도 안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비트마인이 갖고 있는 현금도 6억 달러가 넘게 남았어요. 앞으로 더 산다는 와. 얘기잖아요. 네. 일단은 1차 목표로 세운 게 뭐냐면 톱니가 내세운 게 전체 유통량의 5%를 사 모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 모았지? 지금 한 3% 모았나 4% 모았나 아직 더 살 룸이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요게 사고 나면 이제 또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산다라고 하면서 비트마인이 이른바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사서 모은 게 물론 비트마인이 사서 모은 그 숫자도 일단 크고요. 근데 이렇게 비트마인 사서 모은다고 하니까 음. 심리가 음. '어 이더리움 가격 가겠네.'라고 하니까 이 동반 매수세가 또 따라 붙으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음. 더 강세를 보인 거고요. 원래 기관 가면 개인도 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톱니가 역시 이게 월가에서 놀던 사람들은 약간 이게 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진짜 장사 다르구나. 잘한다. 이 톱니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 이더리움 사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음.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코인 시장에서 놀던 그 개발자들이 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하고 월가에서 이렇게 놀던 물이 사람을 설득해서 "투자 좀 하세요."라고 하는 이게 좀 다르다라고 느꼈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저런 비율을 쓴다고?' 사실 코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음. 크고 이더리움 위에서 뭐 되게 많은 게 이루어질 수 있고 뭐 플랫폼으로 쓰이고 뭐 월드 컴퓨터고 막 다 좋아. 다 좋은데 이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음. '뭐 그 이더리움 그래서 어디다 쓸 건데.' 약간 음.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톱니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어서 챗GPT 모먼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AI에 음. 대해서 옛날에 "야 AI 중요해, 중요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 입장에서는 '그 AI 가지고 뭐 할 건데?' 음. 그럼 AI 하면은 막 그런 거 터미네이터가 그러면 뭐 이거 하나? 뭐 그런 진짜 너무 먼 미래에 펼쳐질 지금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음. 그런 그 생각만 허황된 들지 거 맞아. 아니야? 약간 그런 예. 느낌이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네. 근데 갑자기 챗GPT가 나오면서 '아 이게 AI구나. 그래서 AI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구나. 이래서 음. 중요한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보자면 AI 투자 열풍이 분 것도 그 챗GPT 이후에 그쵸. 더 본격적으로 벌어진 네.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앞서서 계속 중요하다고들 했는데 그거 왜 중요한지 몰라겠는데 '아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되는 거구나. 음음. 그럼 이더리움 엄청 중요하겠네.' 근데 왜 제가 인제 그 중간에서 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음. '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위에서 다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건 이제 이더리움의 탄생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어 그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 "비트코인에도 있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없다라고 하는데 그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 비트코인은 정확히 말하자면 가치 저장, 음. 가치를 이전하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금융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가치 저장이 가능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온전히 이제 기능하게 된다라고 보자면 네. 원래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20 살도 안 된 이제 소년이었죠. 소년이 이더리움 원래는 비트코인 개발 쪽에 가서 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개발 쪽에 가 가지고 '내가 이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인데 여기에다가 뭔가 단순하게 가치 저장만 하는 게 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붙이고 싶어.'라고 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음. 당시 이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붙이게 되면 보안 위험성이 더 올라가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냥 심플한 것보다는 더 복잡하게 했으면 거기서 뭔가 그 해킹이 파고들 위험이 더 커지잖아요. 네. 비트코인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비트코인은 원래 그 태어났을 때 그 목표 탈중앙화 금융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게 맞아."라고 했었고 거기서 이제 이 좌절한 소년 음. 비탈릭이 나와서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대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는. 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그냥 표현을 드리자면 어 그 이더리움의 약간 별칭이 뭐냐면 월드 컴퓨터라고 네. 하거든요. 네. 체인이 있고 그게 그 컴퓨터인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위에서는 잠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비트코인 위에서 발행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네네네. 보자면 왜냐라고 보자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라는 건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는 음. 앱들을. 네.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다시 말하면 프로그래머블 머니거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에요. 음. 그 돈이 돌아가려고 하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 위에서 얹어져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 어떤 체제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고, 그래서 음.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장착한 첫 번째 체인이거든요. 근데 음.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솔라나니 뭐 아발란체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레이어 원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가장 처음에 나온 건 이제 이더리움이고, 음.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최근에 10년을 맞았어요. 네. 최근 10년 동안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체인입니다. 근데 어. 지금까지 그런 체인은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근데 네.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고요. 음. 그 이후에 이더리움을 내가 그 따라잡겠다, 이더리움 킬러라고 선언하고 나온 솔라나니 다른 체인들도 중간에 멈춘 적이 있어요. 근데 아. 비트코인이 아니죠. 체인 블록체인인데 멈추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음. 지난 10년간 한 한 번도 번도 꺼진 적이 멈추지 없다. 않는 그 체인으로 있어서 그 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되게 중요한 점,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월가도 발행한다라고 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이 요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음.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 보안성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뭐 아무리 싸고 빠르다라고 해도 이게 만약에 꺼진 적이 있다고 음. 중간에? 이러면 이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일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음.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들은 뭐 주식 시장도 사실 한 번 좀 꺼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엄청 나락을 가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야 근데 이거 우리가 손에 잡을 수도 없는 화폐인데 음. 고거 전기 꺼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 의심을 정말 많이 음음. 하시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 한 번도 체인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중단된 적이 없다. 네. 느릴지언정 네. 중단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약간 뭐랄까 안정적인 음. 플랫폼 위에서 발행되는 거고, 네. 그 플랫폼이 바로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이고요. 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 플랫폼이 다른 여러 개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찾아보니까 전 지금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54% 정도가 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됐더라고요. 와 과반을 넘어가는 네네. 숫자가 이더리움 위에서 됐다. 음. 그러면 앞으로 이더리움을 사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약간 뭐 그냥 가능성을 음음. 말씀드리자면, 일단 좋은 점은 그 이더리움을 제가 아까 파는 사람만 있어 가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못 올랐다라고 했는데, 네. 드디어 사는 사람이 생겨났다 하고 6월 음음음음. 말부터 이제 비트마인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네. 이더리움이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나는 월가에 무슨 교감이 있었나 싶게 6월 말 5 월부터 그 돈 안 들어오던 이더리움 ETF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 네. 특히 이제 블랙락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블랙락도 뭐 자기 돈 굴리는 건 아니고 고객들이 이제 맡기면 이제 그쵸. 사는 네네. 거니까 뭐 교감이 있었는지 어쩐지 음.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이제 DAT가 본격화될 무렵에 음. ETF로도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양쪽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즉 음. 그래서 DAT가 사 모은 이더리움과 그리고 ETF가 사 모은 이더리움 합치면 1,000만 개가 넘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음.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고 보자면, DAT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비트마인의 경우 처음에 "우리 20억 달러 조달해서 사겠어."라고 해서 무섭게 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 자금 조달을 했고, 지금 현재로선 남은 자금이 6억 달러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5억 달러 사고 계속 추가로 또 자금 조달하고 그래서 와서 사서 지금 6억 달러 남았다고 하면 네. 지금 남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게 보자면 그 DAT 기업들이 사 모으는 이더리움의 이 누적 양을 보자면 진짜 가파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둔화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 뭐냐면, 이제 자금 조달할 만큼 음. 했고 그 살 만큼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사서 모은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쵸. 예. 그러고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수급 측면에서 좀 꺾였다는 거. 음. 그리고 6 월, 7월 뭐 보자면 ETF로 돈이 무조건 들어왔어요 정말. 뭐 조 단위로 네네네.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들어오다가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나가다가 왔다 음.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ETF로 무조건 돈 들어오고 DAT가 무조건 사고 그래서 올랐는데, 수급에서 보자면 요게 조금 약간 이 매수세가 조금 강도가 약화됐다.